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무슨 수술이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라고 하는데요? 평생 걷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어머니의 말에 아들이 내뱉은 첫마디는 걱정이 아닌 돈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수술비 500만 원은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한 채 아들과 며느리는 장모 칠순 잔치를 위해 호화로운 해외여행을 떠났죠. 하지만 아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견했던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을, 그리고 그 선물이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갈 재앙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지금부터 500만 원으로 시작된 한 편의 처절한 복수국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도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쿵짝, 쿵짝, 쿵짜작, 쿵짝. 요란한 트로트 전주가 동네 노래교실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던 박순애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죠. 그녀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가녀린 두 손으로 마이크를 으스러져라 붙잡고 서 있었어요. 무릎 아래에서부터 송곳으로 쑤시는 듯한 통증이 온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아니, 순애 언니, 뭐 하는 거야? 노래 시작했잖아. 제일 앞자리에 앉아 박수를 치던 김말순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의아함이 뒤섞여 있었죠. 괜찮아. 잠깐 숨 좀 고르고. 박순애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은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어요. 오른쪽 무릎을 감싸 쥐었지만 지독한 통증은 사그라들기는커녕 온몸의 신경을 잡아찢는 듯 더욱 거래졌습니다. 어머머, 언니 쓰러지겠다. 다들 뭐해? 빨리 가서 좀 부축해. 객석 뒤편에서 누군가 비명을 지르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뛰쳐나왔습니다. 결국 박순애는 손에서 마이크를 놓치고 말았죠.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바닥에 떨어진 마이크가 귀를 찢는 소음을 토해냈고 신나던 반주 음악도 뚝 끊겼습니다. 순간 노래교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언니, 이렇게 아픈데 왜 무대에 올라갔어요? 가장 먼저 무대로 뛰어 올라온 김말순이 박순애의 팔을 와락 붙잡고 울상을 지었어요. 됐어. 그냥 집에 가서 파스나 붙이면 돼. 나이 먹으면 다 이런 거야. 박순애는 창피함에 얼굴이 벌개져서 일어서려 했지만 무릎은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아무런 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김말순과 박영자의 부축을 받고서야 겨우 무대 아래로 내려올 수 있었죠. 순식간에 노래교실의 모든 할머니들이 그녀의 주위로 벌떼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언니, 우리 나이에 무릎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게 말이야. 지난번에도 아프다고 했었잖아요. 당장 병원 가봐. 쏟아지는 위로와 걱정 속에서 박순애는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한때는 마이크만 잡으면 온 동네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던 그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계단 하나 오르내리는 것조차 버거운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언니, 제발 고집 그만 부리고 병원 좀 가보자. 며칠째 얼굴이 반쪽이잖아. 김말순이 거의 애원하다시피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내일 당장 갈 테니 그만들 좀 해. 박순애는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동네 정형외과 진료실은 싸늘한 공기만 가득했어요. 젊은 의사는 벽에 걸린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아주 심각하십니다. 퇴행성 관절염 말기입니다. 의사가 사진을 박순애 쪽으로 돌리며 냉정하게 말했죠. 말기라고요? 의사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박순애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보세요. 연골이라는 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뼈하고 뼈가 직접 맞닿아서
서로를 갉아먹고 있는 상태라고요. 통증이 꽤 심하셨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의사가 펜으로 엑스레이 사진의 새까만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이제 약 먹어도 소용없다는 말인가요? 박순애가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병원을 안 오시고 뭘 하셨어요? 이젠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인공관절 수술이요. 이것마저 안 하시면 정말로 평생 휠체어 신세 지셔야 합니다. 박순애는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죠. 수술도 무서웠지만 평생 걷지 못한다는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술,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보험 적용을 해도 최소 500만 원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박순애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일단 다음 주 화요일로 수술 날짜부터 잡아드리겠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속도 모르고 달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네네. 박순애는 넋나간 사람처럼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거실 소파에 시체처럼 쓰러져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현금 500만 원이 없었으니까요. 카드 한도도 높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하나뿐인 아들, 이진우였습니다. 박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귀에 익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들, 진우야, 나 엄마다. 아, 엄마. 웬일이세요? 저 지금 바빠서 길게 통화 못하는데.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사무적이고 차가웠습니다. 그게 엄마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박순애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키느라 말을 잇지 못했죠. 그래서요? 별일 아니죠? 진우의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술해야 한대. 인공관절 수술 안 하면 평생 못 걷는다고 하더라. 수술이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라고 하는데요? 걱정보다 돈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500만 원.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박순애는 제발, 제발 하는 심정으로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엄마. 저 지금 중요한 해외 출장 준비하는 거 아시잖아요. 회사 명운이 달린 일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진우야, 잠깐만. 엄마가 정말 아파서 그래. 너밖에 없잖니. 정말. 바쁘다니까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뚜뚜뚜. 전화는 그렇게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박순애는 힘없이 휴대폰을 소파 위로 떨어뜨렸죠. 지독한 무릎 통증이 다시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아들이 후벼 판 가슴의 상처만큼 아프지는 않았어요. 적막한 거실에 홀로 남아 박순애는 기나긴 한숨과 함께 깊고 어두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아들 진우에게서는 깜깜무소식이었어요. 순애는 닳고 다른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반복하며 애타게 아들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벨은 끝내 울리지 않았죠. 그 사이 무릎 통증은 사람의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심해져서 이제는 화장실 문턱을 넘는 것조차 죽을 고역이었습니다. 방바닥에 드러누워 있어도 예리한 칼날이 뼈를 긁어내는 듯한 아픔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못 걷게 되는 거 아닐까? 결국 순애는 불안한 마음에 며느리 유미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수전증 환자처럼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휴대폰 자판을 하나하나 눌러나갔죠. 유미야, 나 엄마다. 진우 출장 가서 바쁘니? 엄마 수술 때문에 급해서 그래. 문자를 보낸 지 1시간이 지났을까요? 유미에게서 아주 짧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진우 씨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 바빠요. 저도 같이 따라왔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순애는 답답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유미의 프로필 사진에 연결된 SNS 계정을 눌러보았습니다. 노래교실에서 말순이가 SNS 보는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것은 새파란 바다와 이국적인 야자수가 펼쳐진 아름다운 리조트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람? 순애는 침침한 눈을 비비고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유미의 계정에는 베트남의 최고급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 올라와 있었어요. 사진마다 좋아요 표시가 수십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사진 밑에는 큼지막한 글씨가 박혀 있었죠. 2025년 4월 8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칠순 기념 사위가 준비한 서프라이즈 해외여행. 그 글 바로 아래 사진에서는 아들 진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명품 가방을 장모에게 전해주며 말이죠. 그 옆에는 유미의 어머니가 감격에 겨운 듯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고요. 4월 8일은 순애가 진우에게 수술비 이야기를 꺼내던 날이었습니다. 출장이라더니 순애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자 샴페인을 터뜨리는 사진, 고급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는 사진, 값비싼 해산물 요리가 차려진 식탁 사진이 쉴 새 없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진 속에서 진우와 유미, 그리고 장모는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죠. 댓글창에는 부러움과 시기가 가득한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효자 사위가 또 있을까요? 유미 넌 정말 복 받았다. 장모님 표정 좀 봐. 얼마나 좋으실까. 진짜 감동이에요. 와, 저 리조트 하룻밤에도 엄청 비싼 곳인데 아들보다 나은 사위네요. 순애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사진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비행기 비즈니스석 의자에 앉아 찍은 사진까지 있었어요. 이 모든 사치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지 생각하니 머리가 아찔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진우를 어떻게 키웠길래. 순애는 가슴이 꽉 막혀오는 것을 느끼며 곧바로 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참 가고 나서야 유미가 잔뜩 짜증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또 무슨 일이세요? 아가, 너희 지금 베트남이라며? 진우는 출장 간 게 아니라 장모님하고 여행 간 거였니? 순애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죠. 아, 그게 어머니, 그 여행은 몇 달 전에 예약해서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엄마 칠순이잖아요. 유미가 쏘아붙이듯 빠르게 변명했습니다. 나 수술 날짜를 잡아놨는데 혹시 언제 오니? 어머님, 죄송한데 여기 신호가 잘 안 잡히네요. 끊을게요. 뚜뚜뚜. 또다시 야속한 신호음이 순애의 귓전을 때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방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가며 행복해 보이던 사진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은 순애는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호화로운 여행을 즐기는 아들과 500만 원이 없어 평생 걷지 못할지도 모르는 자신의 처지가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날린 비수 같은 배신감과 뼈를 깎는 듯한 무릎 통증이 번갈아 그녀를 덮쳐왔으니까요. 새벽녘에야 겨우 정신을 잃듯 잠이 들었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는 못했죠. 떠오르는 해를 보며 순애는 결심한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누워만 있을 수는 없어. 뭐라도 해야지.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남편 영훈이 세상을 떠난 후 1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묵직한 장롱문을 열자 켜켜이 쌓인 먼지와 함께 남편의 채취가 희미하게 풍겨왔어요. 낡은 양복과 넥타이들이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무심했지. 미안해. 이제야 당신 물건 정리하네. 순애는 남편에게 말을 건네듯 중얼거리며 옷가지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옷을 가슴에 품자 그리운 남편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 잠시 눈을 감았죠. 장롱 맨 아래 칸 낡은 서류 뭉치들을 드러내자 그 뒤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그마한 자물쇠가 걸려있는 아주 낯선 상자였습니다. 이런 게 여기 있었나? 순애는 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꽤 묵직했어요. 상자를 살살 흔들어 보니 안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녹슨 자물쇠를 잡아당기자 달칵 소리를 내며 의외로 쉽게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세월이 흘러 잠금 장치가 사가버린 모양입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토지 문서 한 장과 곱게 접힌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토지 문서? 우리한테 땅이 있었단 말이야? 순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문서를 눈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소유자 칸에는 남편 이영훈과 함께 김상철이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죠. 김상철,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기억을 더듬던 순애는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운 남편의 필체가 눈에 들어오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아내 순애에게.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애야,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겠지. 살아생전 이 이야기를 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해. 사실 내가 남겨둔 땅이 하나 있어. 순애는 숨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남편이 바로 곁에서 속삭여주는 것만 같았죠. 젊었을 적 내 둘도 없는 친구, 명예 신탁으로 상철에게 그 땅을 맡겨두었어. 상철이가 세금부터 관리까지 모든 걸 도맡아 해주기로 한 땅이야. 내가 먼저 가더라도 우리 진우가 아들 노릇을 제대로 못할 때를 대비해서 마련해둔 비상금 같은 거야. 아들 노릇을 제대로 못할 때. 그 구절이 순애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만약 진우가 당신을 힘들게 할 때 이 땅이 당신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래. 내 친구 상철이를 찾아가. 그 친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애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상철이는 아마 지금쯤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거야. 만약 찾기 힘들면 우리가 젊었을 적 함께 일했던 태진건설 사무실 주소라도 찾아가 봐. 그 동네 사람이라면 성공한 상철이의 소식을 알지도 모르니. 여보, 당신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두고 있었어? 순애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편지 위로 뚝뚝 떨어졌죠. 남편의 깊고 애틋한 사랑이 세월을 넘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여보. 진우, 우리 아들이 나를 귀찮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 이 땅 팔아서라도 수술비 마련해야 돼. 500만 원은 받을 수 있을까? 순애는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의 성견지명이 놀랍고도 서러웠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편지와 토지 문서를 조심스럽게 가슴속 깊이 품었습니다. 김상철, 꼭 찾을게 여보.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상자를 닫는 순애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박순애가 남편의 편지를 붙들고 희망을 다지고 있을 바로 그 시각이었죠. 베트남에서의 호화로운 여행을 마친 진우와 유미는 공항 택시 안에서 완전히 서로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유미는 수백 장의 여행 사진을 넘겨보며 뭐가 그리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진우는 창밖만 바라보며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에서는 쉴 새 없이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자 3천만 원.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집으로 찾아간다. 사채업자들이 보낸 섬뜩한 독촉 문자였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진우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미친놈들, 사람 목숨줄 가지고 장난을 쳐? 주식 투자 실패로 시작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젠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유미의 귀에 거슬리는 높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빨리 나와봐. 나랑 얘기 좀 해. 진우는 마른 세수를 한 번 하고 힘없이 거실로 나갔습니다. 유미는 최고급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녀의 발치에는 베트남에서 사온 명품 쇼핑백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 아파트 좀 봐. 강남에 새로 나온 건데 전망이 끝내주지 않아? 우리도 이제 이런 데서 살아야지. 유미가 휴대폰 화면을 진우의 코앞에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강남? 우리가 무슨 돈으로? 돈이 왜 없어? 방법이 다 있지. 유미가 벌떡 몸을 일으키며 진우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았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는 거 이제 우리가 모셔야지. 그럼 어머님 집 팔아서 합치면 되잖아. 강남 가고도 돈이 남아. 유미는 신이 나서 속삭였어요. 그 순간 벼랑 끝에 몰려있던 진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머니 집. 그 집을 팔면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정광석화처럼 머리를 스쳤습니다. 엄마가 순순히 집을 파시려고 할까? 진우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기가 외아들이잖아. 이제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실 텐데 모신다고 하면 좋아하시겠지. 유미가 그의 팔을 잡아 흔들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갑자기 찾아가서 집 팔자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 아니야. 여보,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녀. 아들이 모시고 살겠다는데 어느 부모가 싫다 그래. 유미는 모든 게 자기 손바닥 위에 있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진우는 머릿속에서 빠르게 주파나를 튕기기 시작했죠. 어머니의 수술비 500만 원. 그것이 바로 최고의 미끼였습니다. 사실 엄마가 무릎 수술해야 한다고 수술비 걱정하고 있어. 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비? 아, 맞네. 나한테도 전화 왔었는데 수술비 얼마라고 했지? 한 500만 원 정도. 어머, 웬일이야. 그거 내고 수술해드려. 그리고 집 팔고 같이 살자고 하면 딱이겠다. 수술하고 나면 재활도 해야 되고 어머니 혼자 사시려면 힘들어. 유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번 여행으로 돈 다 썼잖아. 당장은 여유가 없지. 진우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행 경비가 문제가 아니라 지옥 같은 빚이 문제였지만요. 아니, 당신 지금 500만 원도 없는 게 말이 돼? 아무튼 그건 엄마한테 내가 빌려볼 테니까 당신은 어머님 잘 꼬드길 준비나 해. 유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득였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자연스러울까? 이제 진우도 완전히 한통속이 되어 물었습니다. 일단 어머님께 안부 인사드리고 수술 걱정 많이 하고 있다고 위로해드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같이 살자고 제안하는 거야.
유미가 직접 연기까지 해보이며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병원비는 걱정 마시라고, 우리가 전부 책임지겠다고 하고. 당연하지. 그러면서 슬쩍 흘리는 거야. 혼자 계셔서 병간호도 어렵고 위험하니 이제 저희가 왕비처럼 모시고 살겠다고. 유미가 손뼉을 짝 치며 말했습니다. 진우의 머릿속은 이미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어떻게 손에 넣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단 합가와 매매에 대한 동의만 받아내면 그 뒤는 식은 죽 먹기였죠. 그래, 내일 바로 가자. 너무 늦으면 엄마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재촉했습니다. 물론이지. 가서 당신은 수술 걱정만 해. 어머니, 아들 마음 찢어집니다. 하면서 눈물 좀 흘려주고.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유미가 진우의 뺨에 입을 맞추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의심하면 어떻게 하지? 의심? 뭘?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모시고 살겠다는 건데. 유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미는 남편의 빚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우도 아내를 따라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일말의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그 죄책감은 곧바로 사라져버렸죠. 엄마도 혼자 쓸쓸하게 사시는 것보다 우리랑 사는 게 훨씬 좋으실 거야. 이건 효도야, 효도. 진우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드리는데 당연히 좋아하셔야지. 유미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내일 벌일 끔찍한 연극의 대사를 맞추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순애는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끙끙 앓으면서도 그녀는 남편이 남겨준 낡은 주소와 편지를 손에서 놓지 않았죠. 아픈 무릎을 절뚝이며 지팡이에 온몸을 의지한 채 그녀는 20년 전 남편의 기억이 남아있는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세월이 흐른 탓일까요? 동네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에서 가장 오래되어 보이는 쌀가게가 보였습니다. 사장님, 혹시 김상철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건설업을 하고 계실 거라는데. 김상철? 가만 있자. 백발이 성성한 주인 영감은 한참이나 턱을 극적이며 기억을 더듬었어요. 아, 김 회장님 말하는구먼. 아이고, 그 양반 모르면 간첩이지. 이 동네 토박이인데 여기서 조그맣게 시작해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건설사 회장님이 됐잖아. 주인 영감의 말에 순애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분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양반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지. 텔레비전에도 나오는 사람인데. 서울 강남에 가봐. 거기 가면 그 양반이 지은 삐까번쩍한 빌딩이 있어. 김상철 건설 본사라고. 순애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죠. 그녀는 주인 영감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곧장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순애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빌딩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는 김상철 건설의 본사 건물은 그야말로 거대한 유리 성체 같았어요. 자신이 평생 살아온 동네 전체를 합쳐도 저 건물 하나보다 작을 것 같았습니다. 낡고 해진 옷에 지팡이를 짚은 순애의 모습은 그 화려한 건물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했죠. 한참을 망설이던 순애는 용기를 내어 건물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검은 정장을 빼입은 경비원들이 철옹성처럼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할머니, 여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 김상철 회장님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경비원은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회장님요? 약속은 하고 오셨어요? 약속은 없지만 제 남편 이영훈 씨의 친구분이라서 죄송하지만 약속 없이는 아무도 들여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경비원은 기계처럼 말하며 손으로 허이허이 내젓는 신용을 했습니다. 제발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영훈이라고 이름 석자만 전해주면 아실 겁니다. 순애가 간절하게 매달렸지만 경비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그때 소란을 듣고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성이 로비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무슨 소란입니까? 비서실장님, 이 할머니께서 약속도 없이 회장님을 뵙겠다고 하셔서 경비원이 굽실거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회장님께서는 할머니 같은 분 만나실 시간 없습니다. 어서 돌아가시죠. 비서실장은 벌레 씹은 표정으로 쌀쌀맞게 쏘아붙였습니다. 그 순간 순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남편 이영훈 씨가 친구 김상철을 찾아가라고 했어요.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순애가 지팡이를 바닥에 쿵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이영훈? 그 이름을 들은 비서실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업무 중에 죄송합니다. 아래층에 웬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이영훈이라는 분의 부인이라고 주장하십니다만 비서실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다급한 고함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던 비서실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네, 알겠습니다. 당장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전화를 끊더니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어 순애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님,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얼른 모셔오라고 하십니다. 어서 이쪽으로 오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경비원들은 입을 떡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은 순애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조금 전까지는 감히 넘볼 수도 없었던 황금빛 회전문을 향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궁전의 문처럼 느껴졌던 회장실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방 안, 최고급 책상 뒤에 앉아있던 김상철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지팡이의 의지에 들어서는 순애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은 오랜 기다림과 안타까움으로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저 실례지만 김상철 회장님이 맞으신지요? 제 남편 이영훈 씨의 편지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순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상철 회장은 옅은 슬픔이 깃든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형수님. 언젠간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순애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형수님. 돌아가신 영훈이 형님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서 이쪽으로 오셔서 앉으시죠. 여기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김 회장은 순애를 최고급 가죽 소파로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그는 순애의 주름진 손을 내려다보며 죄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매년 형님 기일마다 산소에 찾아뵙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순애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 회장은 순애의 맞은편에 앉아 그녀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거친 손을 잡자 그 모든 약속이 시작되었던 날의 기억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삭풍이 몰아치던 20여 년 전 어느 겨울의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어린 상철은 찢어진 작업복 사이로 파고드는 추위에 온몸을 떨고 있었죠. 집이 가난하여 며칠째 굶은 탓에 점심시간에도 그는 멀찍이 앉아 흙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따뜻한 온기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상철아, 밥은 먹고 일해야지. 자, 이거 한 그릇하고 속 좀 덮여. 영훈이 자신의 일당을 털어 사온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상철에게 내밀었습니다. 형님,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 얼굴 지금 시체처럼 허옇다고. 어서 먹어. 영훈은 막무가내로 상철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상철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허겁지겁 국밥을 목구멍으로 넘겼죠.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장에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인부들 한 달치 월급이 든 돈 봉투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이 안에 도둑놈이 있다. 당장 안 내놔. 현장 소장의 고함과 함께 모든 인부들의 눈에 의심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때 한 인부가 상철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놈이야. 저놈이 제일 가난하잖아. 어제부터 눈알 굴리는 게 딱 도둑놈 상이더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시선이 상철에게로 향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안 훔쳤습니다. 상철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죠. 인부들은 굶주린 늑대떼처럼 그를 둘러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들 그만해요. 영훈이 상철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그런 짓 할 사람 아닙니다. 제가 보증해요. 당신이 뭘 안다고 보증을 서. 비켜. 이 친구는 배를 굶었어도 남의 물건에 손 뗄 사람이 아니라고요. 증거도 없이 사람 도둑놈 만들지 말아요. 영훈은 단호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책임지겠다는 거야?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상철이가 범인이라면 내가 평생 노가다를 해서라도 그 돈 다 갚겠습니다. 그렇게 20년 전 과거를 떠올린 김상철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애써 감정을 추스르며 순애를 바라보았죠. 형수님, 그날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도둑놈으로 몰아세울 때 오직 영훈이 형님만이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저런 우리 남편에게 그런 면이 있었군요. 순애는 이제야 그의 태도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이 사주신 국밥 한 그릇의 은혜도 잊을 수 없지만 저를 믿어준 그 마음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죽으림을 다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살짝 닦았습니다. 우리 그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군요. 순애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게는 갚아야 할 빚이 2개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의 빚,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형수님을 지켜드리겠다는 형님과의 약속이라는 빚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그 2번째 빚을 갚을 날을요. 김상철 회장의 목소리에는 20년 동안 묵혀온 약속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뜨거운 고백의 순애는 남편이 남기고 간 또 다른 유품, 낡은 토지 문서를 조심스럽게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철 씨, 사실 오늘 찾아온 건 이것 때문이에요. 남편이 편지에 이 땅에 대해 상철 씨에게 물어보라고 무슨 영문인지 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김 회장은 흐르는 눈물을 억지로 닦아내고 순애가 내민 낡은 토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희미해진 글씨 위에서
그는 20년 전 막걸리 한 사발에 세상 시름을 녹이던 젊은 날의 친구를 보았습니다. 그의 희생과 사랑을, 그리고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철없던 시절의 자신을 말입니다. 시간은 다시 20년 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일이 끝난 뒤 허름한 포장마차의 희미한 백열등 아래 두 젊은이가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먼지 쌓인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막 사업을 시작한 상철의 눈은 야망으로 이글거렸습니다. 형님, 내가 진짜 대박 정보를 하나 물어왔어. 들어봐.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상철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춰 영훈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또 어디서 이상한 약 파는 소리 듣고 온 거 아니고? 영훈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을 마시며 덤덤하게 물었죠. 그의 얼굴에는 고된 노동의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아, 형님. 이번엔 진짜라고. 저기 허허벌판인 김포 땅 있잖아. 거기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내부 정보를 내가 입수했어. 지금 평당 10,000원도 안 하는 땅이 몇 년 안에 수백, 수천만 원이 될 거란 말이야. 형님, 나랑 같이 투자하자. 우리 이 지긋지긋한 노가다 인생, 이걸로 끝내는 거야. 남들처럼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봐야 할 거 아니야. 하지만 영훈은 조용히 소주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달아빠진 작업복 소매로 입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상철아, 나는 사업 같은 거 할 깜냥이 못 돼. 돈 버는 재주도 없고 배포도 작잖아. 내 말대로 대박이 나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냐. 우리 순애랑 코 올리게 진우는 길바닥에 나앉아야 해. 난 그런 모험 못한다. 형님, 이건 모험이 아니라 기회라니까. 하늘이 우리한테 내려준 동아줄이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흙먼지 마시면서 살 거야. 상철이 답답한 듯 가슴을 쳤습니다. 나는 말이야, 하룻밤에 1,000만금을 버는 것보다 우리 순의 웃는 얼굴 한 번 더 보는 게 좋아. 진우 녀석 손잡고 목욕탕 가는 게 내 행복이라고. 나는 그걸로 좋게. 영훈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나 부탁 하나만 들어주라. 영훈이 진지한 얼굴로 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부탁? 뭔데? 영훈은 품 안에서 신문지에 여러 겹산 꼬깃꼬깃한 돈 봉투를 꺼내 상철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묵직한 두께에 상철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형님, 이게 다 뭐야? 집이라도 털었어? 이거 내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푼, 두 푼 긁어 모은 내 전 재산이야. 전 재산? 이걸로 뭘 하려고? 상철아, 이 돈으로 땅을 좀 사줘. 하지만 아주 나중에 내 아들 진우가 순애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할 때 이 땅이 순애에게 도움이 되려면 순애 명의면 안 돼. 나는 너를 믿어. 너와 내 이름으로 공동명의 신탁을 해둘 수 있어? 내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상철이 네가 세금 문제부터 관리까지 좀 맡아줘.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우리 순애가 너를 찾아올 거야. 영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상철은 영훈을 데리고 여러 땅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영훈은 한 땅을 선택했어요. 상철과 영훈은 도시 외곽의 한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갈대만 무성하게 흔들리는 그야말로 버려진 땅이었죠. 형님, 정말 여기로 하겠어? 여긴 농사도 못 짓는 돌밭에다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다고. 이 돈이면 신도시 개발지 구석이라도 살 수 있는데 후회 안 하겠어? 상철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훈은 황무지를 둘러보며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돈 봉투를 상철의 손에 건네주며 말했죠. 상철아, 부탁한다.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내를 지켜줄 마지막 보험이야. 그리고 이 땅을 사고 나머지 돈으로 세금을 매년 내줘. 언젠간 내 아내가 이 땅을 찾으러 올 거야. 20년 전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김상철 회장은 토지 문서를 쥔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그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그 약속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회한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순애는 그의 깊은 슬픔을 이해할 수 없어 그저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혹시 이 땅이 지금 어떤 땅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상철 회장은 친구의 마지막 흔적인 토지 문서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눈물이 맺힌 눈으로 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죠. 그 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형수님, 괜찮으시다면 지금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 땅을 찾게 되신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순애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이 성공한 남편 친구에게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고 서러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에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몸이 좀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요. 수술이요? 어디가 편찮으신 겁니까? 김 회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인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순애의 목소리가 서러움에 떨려왔습니다. 아들 진우한테 부탁했더니 장모 칠순 여행은 몇 천만 원 써가면서 제 수술비는 없다고 하네요. 순애는 끝내 터져나오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김 회장의 부드럽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진우가 그랬단 말입니까? 네, 베트남 호화 여행을 다녀와서는 연락도 안 되고 며느리는 저를 피하고 한번 터진 서름은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순애는 SNS에서 보았던 아들 내외의 행복한 사진들, 자신을 귀찮아하던 며느리의 냉정한 목소리, 수술을 받지 못하면 평생 걷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홀로 견뎌야 했던 절망감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김 회장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김 회장이 끝내 참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상철 씨, 괜찮아요. 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탓이지요. 괜찮다고요? 형수님, 이게 어떻게 괜찮은 일입니까? 김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육중한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쿵!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책상 위의 모든 것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키운 아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대한다고요? 자기 엄마 수술비를 외면하고 장모랑 해외여행을 다녀와요?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죠. 상철 씨, 제발 진정해요. 순애가 놀라 그를 말렸습니다. 진정이요? 형수님, 저는 지금 피가 거꾸로 솟아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놈한테는 돈이 아니라 몽둥이가 약입니다. 김 회장이 사무실 안을 성난 사자처럼 이리저리 걸어다녔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내 차갑게 식은 얼굴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수님, 이제 그만 고생하세요. 네, 제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20년 전 영훈이 형님과 했던 약속을 이제는 제가 지켜야겠습니다. 김 회장이 결심이 선 듯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법무팀 김 팀장, 당장 내 방으로 와. 그리고 국내 최고 정형외과 병원장 연결해서
의료팀 준비시켜. VIP로. 전화를 끊는 그의 모습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상철 씨, 대체 뭘 하시려고? 형수님, 일단 수술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돈 걱정은 마십시오. 형수님이 건강을 되찾으시는 동안 저는 완벽한 계획을 세울 겁니다. 김 회장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곧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사무실로 들어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김 팀장, 이분이 이영훈, 박순의 부부 장학재단의 이사장님이 되실 분입니다. 법무팀장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순애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상철 씨, 장학재단이라니요? 그게 다 뭔가요? 형수님, 이 땅을 팔아서 장학재단을 만들 겁니다. 형수님이 이사장이 되시고 평생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런 걸 왜? 그래야 진우가 나중에 유산이라며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 회장이 법무팀장을 보며 지시했습니다. 김 팀장, 모든 법적 절차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준비해. 변호사 입회하에 형수님의 정신 감정 소견서도 받고 모든 과정을 영상 기록으로 남겨둬. 나중에 딴소리 못하도록.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형수님 수술하시는 동안 이 모든 준비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 회장이 순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상철 씨,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형수님, 영훈이 형님이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형수님을 지켜드리라고요. 김 회장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철없는 아들놈에게는 아주 특별한 교육을 좀 시켜줘야겠습니다. 김 팀장, 이진우라는 놈 신상정보, 특히 채무관계를 샅샅이 조사해.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순애는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형수님, 이제 아무 걱정 마십시오. 20년간 기다려온 약속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 회장이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수를 결심한 장수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순애가 최고의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고 회복에 전념하던 일주일이 흐른 어느 오후였습니다. 아들 진우의 휴대폰은 그야말로 불이 나고 있었죠. 오늘까지 약속한 돈 입금 안 되면 니네 집 대문짝에 빨간 레커로 칠을 해줄 테니 알아서 해. 사채업자들이 보낸 협박 문자에 진우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옆에서 손톱을 다듬던 아내 유미를 다그쳤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 집에 가야겠어. 아직도 연락 안 돼? 아직도 전화를 안 받으셔. 재촉 좀 하지 마.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순 없잖아. 이런 날일수록 더 효자 코스프레를 확실히 해야지. 유미는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수입 과일 바구니를 가리켰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신용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효자 부부의 가면을 쓰고 순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진우는 초조한 듯 핸들을 꽉 잡고 마지막으로 대사를 점검했습니다. 유미야, 똑똑히 기억해. 들어가자마자 내가 무릎부터 꿇을 거야. 그럼 자기는 옆에서 눈물 닦는 척해. 알았지? 당연하지. 그러다 자연스럽게 합가 얘기를 꺼내면서 어머님 집은 처분하고 더 좋은 데로 모시겠다고 하는 거지. 그래. 그리고 인감도장 얘기는 내가 꺼낼 테니까 당신은 그냥 옆에서 어머님, 저희만 믿으세요. 하면서 바람만 잡아. 진우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마침내 순애의 집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하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어요. 집에 안 계시나 본데? 유미가 대문 틈으로 마당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
다리 아픈 노인이 어딜 가셨다는 거야? 진우가 신경질적으로 초인종을 여러 번 눌러댔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전화라도 해봐, 빨리. 유미의 성화에 진우가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지만 수화기에서는 차가운 목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뭐야, 왜 전화까지 꺼놨어? 혹시 집안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호들갑 떨지 마. 어디서 쌈짓돈이라도 털어서 수술하러 병원에 갔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 계획이 복잡해지는데. 유미가 투덜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곧장 순애가 다니던 동네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아들인데 박순애 환자 입원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보호자라니까요.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진우가 소리를 질렀지만 간호사는 기계적으로 안 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 진짜 속 터지네. 진우가 수화기를 내려치자 유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때 진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는 미리 연락해 두었던 부동산 중개인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죠. 사장님, 저 이진우입니다. 전에 어머님 댁 담보대출 알아봐 달라고 했던 거요. 아, 네. 기억합니다. 어떻게 어머님이랑 얘기는 잘 되셨어요?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대출이 얼마나 나온답니까? 진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알아봤죠. 집값이 그새 꽤 올랐더라고요. 3억까지는 넉넉하게 나올 겁니다. 3억? 그 말에 진우와 유미의 눈이 동시에 번쩍 뜨였습니다. 3억이요? 네. 서류만 준비되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소유주이신 어머님의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랑 상의하고 바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진우는 거의 환호성을 지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보, 3억이래. 3억? 우와, 정말? 만약 합가 안 하신다고 하시면 대출이라도 받아보자. 유미가 놀라 손뼉을 쳤습니다. 그래, 인감도장만 있으면 돼. 그놈의 인감도장만. 진우의 얼굴에서 불안감은 사라지고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만 찾으면 되는 거네? 그래.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아내야지. 찾아내서 도장만 받아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진우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자신들의 돈인 것처럼 김칫국부터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순애가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특실에서 잠들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어머니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가을 하늘은 청명했지만 진우와 유미의 집에는 먹구름만 가득했죠.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는 이제 욕설과 협박으로 변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진우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여보, 이렇게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어. 일단 어머니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자. 결국 진우는 컴퓨터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봐? 유미가 불안한 얼굴로 진우의 어깨 너머로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떼보면 바로 알 수 있어. 담보 가치를 정확히 알아야 그 빌어먹을 중개인 놈한테 사기 안 당하지. 진우는 초조하게 손을 비비며 부동산 등기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집 주소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결제했죠. 마치 수억 원짜리 복권을 긁는 심정이었습니다. 몇 분 후 화면에 문서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자, 보자. 소유주 현황이, 진우가 화면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본 유미가 물었죠. 왜 그래? 뭐 잘못됐어? 진우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점점 커졌습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소유주 현황을 보고 있는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뭐야?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사람 속 터지게 하지 말고 말을 해봐. 무슨 일이냐고. 유미가 화면을 들여다보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소유주가 엄마 이름이 아니야. 뭐라고? 그럼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설마 벌써 집을 팔아버린 거야? 유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진우는 마치 처음 보는 글자를 읽는 아이처럼 화면에 적힌 이름을 한 글자씩 천천히 읽었습니다. 재단법인 이영훈 박순애 부부 장학재단. 재단법인? 그게 뭔데?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 나도 몰라.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진우가 머리를 감싸쥐며 절규했습니다. 진우는 곧바로 인터넷 검색창을 열어 그 정체불명의 재단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엔터키를 누르자마자 검색 결과 최상단에 올라온 뉴스 기사 제목이 두 사람의 눈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유미가 화면을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단독 김상철 건설 후원 200억 원 규모 이영훈 박순애 부부 장학재단 오늘 오후 창립 기념식 개최. 진우는 기사 제목을 소리내어 읽었지만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0억? 김상철 건설? 아니, 우리 엄마가 200억이 어디서 나서 재단을 만들어. 말도 안 돼. 유미가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쳤습니다. 진우는 홀린 듯이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두 사람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죠. 기사에는 순애가 평생 모은 재산시가 2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사회에 환원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김상철 건설의 김 회장이 그의 오랜 친구이자 은인이었던 고 이영훈 씨의 뜻을 기려 재단의 후원자가 되었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아무리 봐도 우리 어머니 얘기 맞는 것 같지 않아? 유미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진우는 마우스를 내려 기사에 첨부된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진을 본 순간 두 사람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을 배경으로 우아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순애가 김상철 회장과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리를 절며 끙끙 앓던 그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죠. 엄마다, 진짜 우리 엄마야. 진우가 넋나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 수술을 받은 거야? 얼굴이 왜 저렇게 좋아? 유미가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사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사장으로 취임한 박순애 여사는 재단으로부터 평생 의료비와 최고급 주거, 생활비 일체를 보장받으며 평생 의료비랑 생활비? 그럼 우리 집은 우리가 상속받아야 할 어머님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데? 유미가 그제야 사태의 핵심을 파악하고 악을 썼습니다. 없어. 이제 아무것도 전부 다 재단으로 넘어가 버린 거야. 진우가 책상 위로 고개를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이건 무효야. 기사에 오늘 오후 3시에 그랜드 호텔에서 기념식 한다고 나와. 진우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2시 5분. 아직 시간 있어. 늦지 않았어. 가서 뭘 어쩌려고. 가서 엎어버려야지. 이게 다 무슨 사기인지 엄마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어. 그 김상철이라는 늙은이한테 속은 게 분명해. 진우가 이글거리는 눈으로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3억을 손에 쥘 뻔했던 희망이 지옥으로 변한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차에 올라 그랜드 호텔로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랜드 호텔에 도착하자 1층 로비에 걸린 거대한 현수막이 그들을 비웃듯 맞이했습니다. 이영훈, 박순애 부부 장학재단 창립 기념식을 축하합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번지르르한 옷차림의 하객들이 행사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정말이야, 전부 사실이었어. 진우가 현수막을 보며 망연자실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자 웅장한 클래식 음악과 눈부신 조명이 두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단상 위에 꽂혔습니다. 그곳에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무시했던 어머니 박순애가 서 있었습니다. 무릎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듯 꼿꼿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죠. 고급 한복을 차려입은 그녀의 옆에는 이 나라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인 김상철 회장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엄마. 순애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마이크 앞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진우가 알던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귀한 걸음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게 행사장을 울렸습니다. 저희 남편 이영훈과 제가 평생을 아끼고 모은 작은 재산이 이제 어려운 학생들의 꿈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쁩니다.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는 200억 원 상당의 재산사회 환원이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우와 유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유령처럼 다가와 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혹시 이진우 씨와 최유미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 누구시죠? 김상철 건설 법무팀의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두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저희를요? 네, 박순애 여사님께서 두 분께 꼭 전해드리라고 하신 서류입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진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서류의 제목을 본 순간 그의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재산 기부 증서.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진우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부양관계 포기각서? 뭐라고? 유미가 진우의 어깨 너머로 서류를 낚아채듯 보며 소리쳤습니다. 진우는 마치 사형 선고문을 읽듯 서류의 내용을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본인 박순애는 아들 이진우와의 법적 부양관계를 포기하며 향후 어떠한 재산 상속이나 부양 의무도 없음을 확인한다. 안 돼. 유미가 악마 같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유미야. 진우가 쓰러지는 아내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함께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바닥에 나뒹구는 초라한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상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며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로비를 도망치듯 빠져나온 진우와 유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눈앞에 아른거리던 3억 원이라는 희망이 200억 원이라는 절망이 되어 두 사람을 한꺼번에 집어삼킨 후였죠. 차가운 밤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때렸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여주를 떠나올 때 보았던 맑은 가을 하늘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유미였습니다. 이제 어떡해? 유미가 텅 빈 눈으로 물었습니다. 몰라, 나도 몰라. 진우가 머리를 감싸쥐며 고장난 녹음기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유미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유미가 악을 쓰며 진우의 가슴팍을 세차게 밀쳤습니다. 뭐, 내 잘못이라고? 그래, 당신 잘못이야. 당신이 어머님한테 조금이라도 잘했어 봐. 수술비 500만 원 그거 하나 아끼려다가 이게 무슨 꼴이냐고. 너는 잘했어? 장모님 칠순 여행 가자고 바람 넣은 게 누구인데. 진우도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이제 와서 우리 엄마 탓을 해. 시끄러워. 나 꼭 그 집 대출 필요한데 미치겠네. 이미 다 끝났어. 나 빚이 있단 말이야. 주식에 손을 댔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장모님한테라도 가서 빌려보자. 그 말에 유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빚? 얼마인데? 진우는 차마 액수를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미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끼며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서로의 가장 아픈 곳을 물어뜯으며 길거리 한복판에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거렸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죠. 이제 우리 뭘 먹고 살아? 빚은 어떻게 갚고? 유미가 진우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나도 미치겠다고. 진우가 유미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끽.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검은색 대형 승용차 한 대가 두 사람의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험상궂은 인상의 건장한 산에 셋이 내렸죠. 이진우 씨 맞으시죠? 우리랑 같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그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지옥에서 온 사자들, 바로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아, 아닌데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진우가 뒷걸음질 치며 말했습니다. 잘못 봐? 우리가 당신 얼굴을 잊을까봐 매일 사진 보고 출근하는데. 사채업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누구야? 유미가 겁에 질려 진우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원금 5억에 연체 이자까지 7억 2천. 오늘이 약속한 마지막 날인데 돈은 준비됐겠죠? 7억? 유미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빚이 이렇게까지 큰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유미야, 도망쳐. 진우가 유미를 밀치며 반대 방향으로 뛰려 했지만 사내들은 훨씬 빨랐습니다. 어딜 가시나 이진우 사장님. 사채업자들이 순식간에 진우의 양팔을 붙잡아 꺾었습니다. 이거 나. 돈부터 갚으시라니까. 아. 진우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돈은 곧 갚을 수 있어요. 어머니 재산이. 어머니 재산? 아, 그 200억짜리 장학재단 말이요? 뉴스 잘 봤습니다. 우리도. 사채업자가 진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진우의 입에서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그만하세요. 제발. 유미가 울면서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약을 팔아? 내 놈 어미가 너한테 돈 한 푼 주겠냐? 사채업자들이 진우의 배를 발로 찼습니다. 으허? 진우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새우처럼 몸을 말았습니다. 유미는 그 끔찍한 광경을 보며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두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신의 손에 들린 명품 가방과 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맞는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유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유미야, 최유미, 같이 가. 유미야. 진우는 바닥을 기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지만 유미의 뒷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죠.
그 후로도 한참 동안 사채업자들의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진우는 이미 정신을 잃은 후였습니다. 며칠 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진우에게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차가운 이혼 서류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죠. 위자료 청구 안 하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유미가. 진우는 찢어진 입술 사이로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돈, 그리고 아내. 그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며칠 후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진우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미가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떠난 후 집안은 싸늘한 냉기만 감돌았죠. 온몸에 뼈마디가 쑤시고 아팠지만 병원비는커녕 당장 먹을 밥 한 톨 쌀 돈도 없었습니다. 진우는 소파에 시체처럼 쓰러져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재산, 아내, 모든 것이 사라진 지금 그는 살아있는 유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현관문 밖에서 우체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진우 씨, 등기후 편입니다. 진우는 아픈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우체부가 내민 것은 네모 반듯한 서류 봉투 하나였죠. 발신인 칸에 적힌 박순애라는 세 글자를 본 순간 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봉투는 생각보다 두툼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고는 조심스럽게 안을 열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편지 한 장, 그리고 그 아래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5만 원권 지폐가 빳빳한 상태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진우는 홀린 듯이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100장. 순애가 간절하게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바로 그 돈, 500만 원이었습니다. 진우는 돈을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웠던 어머니의 필체가 그의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내 아들 진우에게. 내가 너에게서 그토록 원했던 수술비 500만 원이야. 이것이 내가 엄마로서 너에게 주는 마지막 유산이란다. 진우는 마지막 유산이라는 글자 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져 편지를 적셨습니다. 진우야, 너를 뱃속에 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는 단 하루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네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엄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편지의 다음 구절을 읽는 순간 진우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수술비를 부탁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너는 모를 거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이렇게 매정할 수 있을까 하고 밤새 울었다. 하지만 그것도 내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진우야, 이 돈으로 술 사 마시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거라. 엄마는 이제 너와 남남이 되어 살 거다. 하지만 그게 너를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 멀리서라도 네가 올바른 사람으로 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게. 잘 지내거라. 편지의 마지막에는 매정한 서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남이 된다고. 진우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500만 원의 돈다발을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텅 빈 집안을 공허하게 울렸지만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죠. 진우는 바닥에 돈다발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고작 이까짓 돈 때문에, 이 500만 원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한참을 울던 진우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는 흩어진 돈을 다시 주워 모았죠.
어머니가 한 장 한 장 정성껏 세어 넣었을 돈다발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이구나. 그날 밤 진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밤새도록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청명한 가을 하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들의 지옥 같은 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9월의 맑고 높은 하늘 아래 순애는 서울의 소란을 떠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를 잡았죠. 고즈넉한 한옥을 개조한 그녀의 집 마당에는 아침 햇살을 받은 국화가 탐스럽게 피어 있었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고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순애는 2년 전에 그늘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오늘도 참 좋은 날이구나. 그녀는 지팡이 없이도 꼿꼿한 허리를 뽐내며 맑은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오전에는 이사장으로서 장학재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이영훈, 박순애 부부 장학재단은 어느덧 200명이 넘는 학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죠. 이사장님, 이번 달에 새로 선발된 학생들 명단입니다. 젊은 직원이 서류를 들고 와 낭낭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그래요, 수고 많았어요. 이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잘 도와줍시다. 순애는 서류를 넘겨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시내에 있는 무료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녀가 가장 마음을 쏟는 봉사활동 시간이었죠. 아이고, 우리 순애 선생님 오셨네. 급식소 소장이 그녀를 가족처럼 반갑게 맞았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찬 뭐 맛있는 거 했어요? 순애가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르며 대답했습니다. 배식 시간이 되자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순애는 배식구에 서서 찾아온 한 분 한 분과 눈을 맞추며 따뜻한 밥을 퍼주었죠. 어르신, 오늘 국이 아주 맛있게 끓었어요. 많이 드시고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매일 호강합니다. 모두가 그녀를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따랐습니다. 바로 그때 주방 한쪽 구석에서 그릇 닦는 소리가 유난히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이들이 묵묵히 설거지를 하는 곳이었어요. 가장 어둡고 후미진 그곳에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릇에 코를 박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기름때 낀 작업복을 입은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절망이 서려 있었죠. 바로 진우였습니다. 사체 사건으로 법정에 선 그는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고 이곳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이진우 씨. 그릇에 거품 남았잖아요. 똑바로 안 닦아요? 급식소 직원의 날카로운 타박에 진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진우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애는 아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김상철 회장이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방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자신의 일에만 묵묵히 집중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순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우리한테 천사요, 천사. 별 말씀을요.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셔주시니 제가 더 힘이 나는걸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진우의 귀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듣는 너무나도 그립던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우는 순간 설거지를 멈추고 고개를 들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심장이 멎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니와 눈을 마주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배식이 모두 끝난 후
홀에 모여있던 한 어르신이 순애에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위해서 노래 한 곡만 불러주시오. 제가 노래를요? 네, 선생님 목소리가 옥굿을 굴러가는 것 같은데 한 곡만 청해봅시다.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옛날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그녀가 조용히 일어나자 소란스럽던 급식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곧이어 순애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향과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애달픈 가락의 노래였죠. 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노래에 빠져들었습니다. 주방에서 그릇을 닦던 진우의 손도 그만 멈추고 말았습니다. 어릴 적 잠 못 드는 자신을 위해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곳에 서서 노래하는 어머니와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그늘진 곳에 숨어 있는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결국 진우는 뜨거운 눈물이 수돗물에 섞여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미련 없이 급식소를 나섰습니다.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 한 번도 주방 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맑은 가을 길 위에서 순애는 다시 한번 작은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픈 노래가 아닌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